비는 쉴 새 없이 쏟아졌다. 해변가 작은 집의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을 냈다. 밖에서는 모든 것을 휩쓸어갈 듯 바람이 울부짖었다. 방 안의 희미한 호롱불 빛이 어둠을 조금 걷어냈지만 비바람 치는 밤의 싸늘함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5년간 홀로 살아온 박순덕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조용히 지나갔다. 손에는 무거운 제사 음식이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낡은 비옷은 세찬 비바람 앞에서 야윈 몸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했다. 맨발이 차가운 모래 위로 깊이 파고들었다. 슬픔에 잠긴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함이 서려 있었다. 5년 전 거대한 태풍으로 남편과 외아들을 잃었다. 그 기억은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매일같이 할머니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해변가 작은 집에서 홀로 그물을 손질하고 해변으로 밀려온 해산물을 주워 팔며 생계를 이어왔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거센 파도 소리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울음소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도 바람이 벽 틈을 스치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기 울음소리였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심장은 그 소리를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비옷을 휘날리는 강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울음소리는 해변가 모래밭 쪽에서 들려오는 듯 점점 더 선명해졌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웅덩이를 지나야 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살을 애는 듯해 몸서리가 처졌다. 비는 쉴 새 없이 쏟아져 눈을 뜨기 힘들었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손에 든 작은 호롱불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가냘픈 그림자를 비추며 흔들렸다. 마침내 해변가 높은 둑방 위에 위태롭게 놓인 낡은 바구니 하나를 발견했다. 희미한 울음소리는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흔들리는 불빛이 바구니 안을 비추었다. 눈앞에는 갓난아이가 있었다. 흠뻑 젖은 얇은 천에 쌓인 작은 몸, 아이는 차갑게 식어 얼굴이 창백했지만 살려달라는 듯 여전히 희미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이 곁에는 낡은 작은 은팔찌가 놓여 있었는데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어 읽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아이를 안으려는 순간 갑자기 둑방 근처 흙더미가 무너지며 나뭇가지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몇 걸음만 더 나아갔더라면 아이와 함께 홍수에 휩쓸려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할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고 떨리는 다리로 안전한 곳으로 향했다. 순덕 할머니는 넋이 나갔다. 어떻게 갓난아이가 이런 큰 태풍 속에 버려질 수 있단 말인가? 호롱불 빛이 아이의 작은 팔을 비추자 할머니는 왼쪽 손목에 있는 연한 붉은색의 반점을 발견했다. 마치 낙엽처럼 생긴 기묘한 모양이었다. 그 반점은 할머니를 잠시 놀라게 했다. 특별한 아이로구나. 할머니는 궁금증 가득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과거의 어둠이 밀려와 할머니를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잠기게 했다. 자신의 아들도 이렇게 작았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다시 한번 마음을 후벼 팠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이 강렬하게 솟아올랐다. 안 돼.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어. 할머니는 낡은 외투를 벗어 아이를 한 번 더 감쌌다. 거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를 품에 안자 거센 비바람도 할머니가 작은 집으로 향하는 빠른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람에 문이 활짝 열렸다. 호롱불 빛이 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자 순덕 할머니는 멈칫했다. 아이의 가슴에 작은 별처럼 생긴 기묘한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다. 순덕 할머니는 떨렸다. 낯설면서도 두려운 느낌이었다. 이 점은
어째서 이렇게 똑같을 수가.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바람이 불길한 징조처럼 다시 한번 강하게 울부짖었다. 작은 오두막에 문이 쾅 닫히며 밖에 미친 듯한 폭풍을 막아냈다. 순덕 할머니는 아이를 낡은 침대에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여전히 몸을 떨었고 창백한 피부에는 생기가 없었다. 호롱불 빛이 순수하지만 쇠약한 얼굴을 비추자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다. 자세히 보니 순덕 할머니는 아이의 왼쪽 어깨에 희미한 둥근 모양의 반점을 발견했다. 그 흔적과 흙투성이 은팔찌는 할머니의 궁금증을 더욱 키웠다. 이야, 너는 어디서 왔니? 왜 이런 폭풍우 속에 버려졌을까? 할머니는 서둘러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집안을 데웠다. 타오르는 불꽃이 비 오는 밤의 추위를 어느 정도 몰아냈지만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생각들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마른 수건에 단단히 쌓인 아이는 점차 온기를 되찾았다.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눈을 감고 고른 숨을 내쉬며 안심한 듯 잠이 들었다. 그 드문 고요의 순간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춤추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남편과 아들의 모습이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처럼 떠올랐다. 그들도 예전에 이렇게 아궁이 옆에 함께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해의 태풍이 모든 것을 앗아갔고 할머니는 텅 빈 집에서 외로이 남았다. 할머니의 눈이 흐려졌다.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들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하늘이 나를 가엾게 여겨 더 이상 외롭지 말라고 이 아이를 보내주신 걸까요? 하지만 당장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내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요? 5년 전 거대한 태풍이 갑자기 해안 마을을 덮쳤다. 남편 강호 씨와 어린 아들 동수가 탐배는 바다에서 조업 중에 파도에 뒤집혔다. 그 끔찍한 소식은 할머니의 삶에서 모든 빛을 빼앗아간 칼날과 같았다. 그 후로 할머니는 해변가 작은 집에서 홀로 조용히 살며 삭시를 하고 해산물을 주워 생계를 유지했다. 할머니는 탁자 위에 놓인 은팔찌를 가만히 들어 올렸다. 불빛 아래 희미하게 반짝이는 은빛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팔찌는 내가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일까? 운명이 이 아이를 내게 데려온 것은 어쩌면 내가 마주해야 할 시련일지도 몰라. 마음속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감정이 뒤섞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작은 빗줄기처럼. 순덕 할머니는 큰 갈등에 휩싸였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단 말인가. 나 자신도 하루 한 끼 걱정하며 사는데 할머니는 갈등에 찬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폭풍우 치는 밤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의 모습, 생명을 붙잡으려 애쓰던 작은 손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평온하게 잠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럼에도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만했을 텐데 할머니는 눈물을 터뜨렸다. 눈물이 굳은 살 박인 손등 위로 떨어졌다. 마침내 할머니는 다시 붉어진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결심이 섰다. 하늘이 너를 내게 보내주셨으니 내가 너를 키우마.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는 버려지게 두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아이를 안고 분유와 기저귀를 사기 위해 마을 시장으로 나갔다.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금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덕 씨가 웬 아기를 안고 있네. 어디서 주워왔나 봐. 소문내기 좋아하는 김 여사가 할머니를 막아서며 꼬치꼬치 캐물었다. 순덕 씨, 이 아기는 어디서 났수? 설마 키우려는 건 아니지? 혼자 살기도 벅차면서. 김 여사의 말은 할머니의 자존심을 깊이 찔렀지만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더 꽉 껴안고 호기심 어린 시선과 악의적인 수군거림을 뒤로한 채 자리를 떴다. 그날 밤
그 독한 말들이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궁이 옆에 앉아 반쯤 닫힌 문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걸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나처럼 고생시키는 이기적인 결정은 아닐까?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아니, 나는 이런 험담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날 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에야 순덕 할머니는 아이 곁에서 발견한 팔찌를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생겼다. 흙을 닦아내자 팔찌에 민준, 엄마의 빚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팔찌를 들고 궁금증에 휩싸였다. 누가 너를 버렸고 왜 여기에 나타난 걸까? 밖에서는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과 방금 받아들인 새로운 책임감의 폭풍이었다. 폭풍 우가 지나간 하늘에는 잿빛의 우울함이 남아 있었다. 작은 집 안,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시선은 아기 민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옹기를 붙잡으려는 듯 꼭 쥔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은팔찌. 민준, 엄마의 빚이라는 글씨가 찢어진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 아래 빛났다. 할머니는 팔찌를 들어 손가락으로 새겨진 글씨를 더듬었다. 불안감과 호기심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준아, 내가 엄마의 빚이라는데 그 엄마는 누구고 왜 폭풍우 치는 밤에 너를 버렸을까?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이 팔찌가 아이의 신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었기에 할머니는 팔찌를 잘 간직해야 한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민준이를 돌보는 첫 며칠은 순덕 할머니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아기는 배가 고파 한밤중에 울었고 기저귀를 수시로 갈아줘야 했으며 재우는 것 또한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지칠 때도 있었지만 힘겹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이의 순진한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하늘에 감사해. 내가 폭풍우를 이겨내고 살아남았구나. 할머니는 아기의 작은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채소 장수 영희 할머니 같은 몇몇 마음씨 좋은 이웃들은 가끔 분유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런 도움과 함께 의심의 눈초리와 수군거림도 점점 늘어났다. 마을에서 소문내기 좋아하는 김 여사는 순덕 할머니를 비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저 아기는 네 집 자식이래? 길에서 주워왔나? 김 여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킥킥거렸고 순덕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칼로 베는 듯했다. 소문은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순덕 씨가 뭔가 수상해. 저 은팔찌, 혹시 부잣집 물건 아닐까?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던 순덕 할머니는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가벼운 발소리가 스쳐 지나가더니 창문 바로 옆에서 멈췄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으로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지만 대답은 오싹한 침묵뿐이었다. 할머니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고 오직 나뭇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분명히 느꼈다. 불안감이 밀려왔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누군가 나를, 아니면 민준이를 지켜보고 있어.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어느 날 밤, 민준이를 재우다가 순덕 할머니는 은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새겨진 글씨 외에 안쪽에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연꽃 문양을 발견했다. 어떤 집안이기에 이런 아이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할머니는 의심에 가득 찬 채 스스로에게 물었다. 폭풍우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민준이의 모습이 다시 떠올라 마음이 더욱 아팠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부잣집 아이라면
자신이 아이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낼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지난 며칠간 아이와 쌓인 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다. 순덕 할머니는 속삭였다. 어떻게 되든 엄마가 너를 지켜주마.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막 문을 열었을 때 문틈으로 작은 편지 하나가 끼워져 땅에 떨어져 있었다. 종이 위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할머니는 편지를 꽉 쥐었다. 눈에는 극도의 혼란이 서려 있었다. 누가 이 편지를 보냈을까? 민준이의 신분을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막연한 협박일까? 할머니는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미한 호롱불 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다. 민준이는 작은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누구든, 당신들이 무엇을 원하든 나는 누구도 내 아들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자 한 이웃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덕 씨, 어젯밤에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사람 못 봤수? 이상한 발소리가 들렸는데 무서워서 나가보질 못했네. 순덕 할머니는 애써 침착하게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바람 소리였겠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민준이를 노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들이 목적을 이루게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단속을 철저히 확인했다. 매일 밤 자신과 민준이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작은 칼을 침대 옆에 두었다.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작은 집을 비추었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불안의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은 고요했고 순덕 할머니의 초가집 지붕 위로 부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짧은 문구가 적힌 낯선 편지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서툰 글씨체는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붉고 순진한 얼굴로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사랑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이 가득했다. 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너를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문단속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제부터는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줄이고 주목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비밀로 했다. 낮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민준이를 돌보며 보냈고 밤에는 잠들기 전에 모든 문과 구석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할머니는 믿을 만한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다. 시장에서 영희 할머니를 만나 부드럽게 물었다. 요즘 동네에서 뭐 이상한 소문이나 오가는 사람 없었수?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동네는 조용하지. 무슨 일 있수? 순덕 할머니는 마음속 걱정을 감추려 애쓰며 웃어넘겼다. 은팔찌를 다시 보다가 할머니는 그 위에 새겨진 작은 연꽃 문양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그 팔찌를 들고 마을에서 유명한 늙은 은세공인 김영감님을 찾아갔다. 김영감님은 돋보기 너머로 팔찌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조각된 세부 사항들을 더듬었다.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오, 영감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연꽃 문양은 근처 읍내에 사는 최씨 가문 것이오. 그 집안은 부자지만 소문이 좋지 않지. 그 정보에 순덕 할머니는 혼란스러워졌다. 부잣집인데 왜 그 집 아이가 큰 태풍 속에 버려졌을까? 할머니는 김 영감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다. 호기심은 컸지만
최 씨 가문에 연락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찾아야 할까? 하지만 그들이 민준이를 다시 데려간다면 나는 아이를 잃게 될 텐데. 할머니가 떠날 때 김 영감님이 뒤에서 소리쳤다. 순덕 씨,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오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최 씨 가문과 관련된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소. 마을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할머니가 민준이를 예전보다 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소문내기 좋아하는 김 여사는 할머니를 보자 또다시 독한 말을 내뱉었다. 그렇게 꽁꽁 숨기는 걸 보니 뭔가 수상한 일이 있나 보네. 남의 자식 훔쳐온 거 아니야? 순덕 할머니는 쌀자루를 꽉 쥐고 대꾸 없이 시장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독한 말들은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순덕 할머니는 우연히 은팔찌의 연꽃 문양에 대해 언급했다. 이장님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최 씨 가문이라. 젊었을 때 그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소. 읍내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지만 나쁜 소문도 많았지. 그들에게는 아무도 감히 묻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고들 했소.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다. 민준이가 정말 그 가문과 관련이 있는 걸까? 이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최 씨 가문의 자손이라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소. 그 가문은 상대하기 쉽지 않소.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자 할머니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용기를 내어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양철 지붕을 흔들며 오싹한 소리를 냈다. 막 돌아섰을 때 할머니는 문틈으로 또 다른 쪽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툰 글씨였지만 이번에는 더 짧았다. 마지막 경고다. 순덕 할머니는 얼어붙었다. 손에 쥔 쪽지를 꽉 쥐었다. 눈빛에는 불안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누구든 당신들이 무엇을 원하든 나는 내 아들을 잃지 않을 거야.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작은 집을 비추었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불안의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젯밤에 마지막 경고다라는 쪽지는 순덕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도 불안감을 씻어내지 못했다. 붉은 뺨으로 잠든 민준이를 보며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야, 누가 우리 모자를 갈라놓으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지킬 거야. 오늘 순덕 할머니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나갔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야윈 어깨를 움츠리고 재빨리 뒤를 쳐다보았다. 과연 차가운 얼굴의 중년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당신이 순덕 씨 맞소?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은 할머니를 샅샅이 훑었다. 순덕 할머니는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최 비서라고 하오. 근처 읍내 최 씨 집안에서 일하지. 당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에 대해 물어볼 게 있소. 순덕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조금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그 아이는 폭풍우 치는 밤에 죽었소. 그 이상은 아는 게 없소. 최 비서의 시선은 여전히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조심하시오.
그가 나직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 순덕 할머니가 더 묻기도 전에 그는 돌아서서 붐비는 시장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최 비서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졌다. 이제 모든 단서는 민준이가 차고 있는 은팔찌로 모아졌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시선은 정교한 연꽃 문양에 멈췄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한 할머니는 마을의 오랜 은세공인 김영감님을 찾아갔다. 이 문양은 보통 것이 아니오. 김영감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근처 읍내 최씨 가문의 것이오. 그 집안은 부자지만 비밀이 많지.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에 항상 이 문양을 새겨 넣었소. 김영감님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아이가 정말 이 집안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버려졌을까? 할머니는 김영감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고민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자 마을의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민준이를 안고 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할머니를 괴롭혔다. 소문내기 좋아하는 김 여사는 할머니를 보자 또다시 독한 말을 내뱉었다. 그렇게 꽁꽁 숨기는 걸 보니 남의 자식 훔쳐온 거 아니야? 순덕 할머니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없이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호롱불 옆에 앉아 민준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볼 때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걸까?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를 안고 은팔찌를 가지고 읍내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동안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길가 덤불 뒤로 숨는 그림자만 보였다. 최씨 가문의 저택 앞에 도착하자 순덕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다. 거대한 철문이 달린 웅장한 저택이 눈앞에 나타나자 자신이 작게 느껴졌다. 갑자기 안에서 나이 든 여인이 걸어 나왔다. 최씨 집안의 오랜 가정부인 윤 여사였다. 무슨 일이시오? 윤 여사가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순덕 할머니의 손에 들린 은팔찌에 멈췄다. 윤 여사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 이건 우리 작은 도련님 것인데. 순덕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윤 여사가 더 말하기도 전에 집 안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할머니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 똑바로 향했다. 윤 여사는 즉시 입을 다물고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숙여 안으로 들어갔다. 순덕 할머니는 자신이 큰 위험 앞에 서 있음을 느꼈다. 외투 주머니 속 은팔찌를 꽉 쥐었다. 시선은 미스터리한 남자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도 순덕 할머니의 마음속 불안을 걷어내지 못했다. 최 회장과의 만남은 여전히 할머니를 짓눌렀다. 우리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그의 말은 경고이자 위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탁자 위에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툰 글씨였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어리석은 짓을 해서 후회하지 마라.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었다. 눈은 요람해서 잠든 민준이를 향했다. 얘야, 왜 이런 위험이 우리 모자에게 닥치는 걸까? 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더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가렸지만 여전히 비밀스러운 시선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듯했다. 그날 밤 호롱불 빛이 희미해질 무렵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라 민준이를 꽉 껴안았다. 나요, 최 비서.
최 비서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섰다. 시간이 없소.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 아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하오. 누군가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걸 원치 않소. 순덕 할머니는 망연자실했다. 무슨 말씀이시오? 왜 민준이가 이런 일에 연루된 겁니까? 최 비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살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팔찌, 그건 단순한 갑오가 아니요. 최 씨 가문 권력의 상징이지. 그걸 가진 사람은 가문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게 돼요. 최 비서의 말은 순덕 할머니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렇다면 민준이가 최 씨 가문의 자손이란 말이요?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집안에는 어두운 비밀이 있어. 이 아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아이를 보호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게 하려는 자도 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시오. 하지만 그 전에 은팔찌를 잘 지키시오. 그게 진실을 찾을 유일한 단서요. 최 비서가 더 말하려던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깜짝 놀랐다. 누군가 왔소. 최 비서가 나직이 말했다. 불안한 눈빛이었다. 그는 순덕 할머니를 보며 다급하게 당부했다. 놈들이 왔소. 아이를 지키시오. 아무것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최 비서는 재빨리 뒷문으로 달려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급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를 꽉 껴안았다.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빛났다. 누가 우리 모자를 갈라놓으려 해도 엄마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다급한 노크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며 작은 집안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를 품에 꼭 안고 어두운 방 안에서 탈출구를 찾았다. 문 열어. 영원히 숨을 수는 없을 거요. 최 회장의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덕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연한 눈빛으로 조용히 뒷문을 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해변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작은 길로 빠져나갔다. 희미한 달빛 아래 순덕 할머니는 작은 골목길을 재빨리 달려나갔다. 그들이 자신의 행방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품에 안긴 민준이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마치 닥쳐올 위험을 감지한 듯했다. 뒤에서 발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잡아. 최 회장의 고함 소리에 순덕 할머니는 더욱 겁에 질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다. 도망치던 중 할머니는 우연히 예전에 자신에게 신세를 졌던 이운영이 할머니를 만났다. 순덕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요? 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제발 도와주시오. 저들이 나와 이 아이를 쫓아오고 있어.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영희 할머니는 재빨리 순덕 할머니를 집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침대 및 작은 지하실을 가리켰다. 일단 여기에 숨어 계시오. 그들이 떠나면 마을을 빠져나갈 길을 알려주겠소. 어두운 지하실에서 순덕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민준이를 꽉 껴안았다. 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아기를 아는 여자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걸 보셨소? 아니요. 나는 계속 집에만 있었소. 무슨 일이요? 영희 할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최 회장은 잠시 서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부하들에게 계속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영희 할머니가 순덕 할머니를 지하실에서 끌어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요. 오늘 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하오. 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순덕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소. 당신에게 목숨을 비쳤소. 떠나기 전 순덕 할머니는 품에서 잠든 민준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이를 처음 주었을 때부터의 기억이 밀려와 감정이 벅차올랐다. 민준이가 살며시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떠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엄마라고 불렀다. 순덕 할머니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할머니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 순덕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의 집을 나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마을로 향하는 텅 빈 길을 빠르게 걸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자 멀리서 한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희미한 달빛에 낯선 자의 위험한 눈빛이 선명하게 비쳤다. 저들이 우리 모자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를 더욱 꽉 껴안았다. 눈빛의 결심이 번뜩였다. 순덕 할머니는 하촌 마을로 이어지는 울퉁불퉁한 흙길을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마른 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였다. 고요한 밤, 품에 안긴 민준이는 다가올 긴장을 아는 듯 조용했다.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마른 나뭇가지를 헤치며 나는 소리. 작지만 순덕 할머니를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누구세요? 순덕 할머니가 물었지만 대답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키 크고 마른 체구의 날카로운 눈빛을 한 중년 남자가 할머니의 걸음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다. 누구신데 이 깊은 밤에 오셨소? 남자가 의심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제 이름은 순덕입니다. 피난처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이 아이를 해치려는 나쁜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자신을 마을 경비원이라고 소개한 이 씨는 할머니를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이장님께 데려다 주겠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이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믿지 않소. 하촌 마을은 희미한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상기슬게 자리 잡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초가집 지붕과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호롱불빛, 드문드문 보이는 수레와 길가에 쌓인 볏짚 더미가 보였다. 이 마을은 주로 농사와 목공으로 먹고 삽니다. 사람들은 순박하지만 외부인이 자신들의 삶에 끼어드는 걸 좋아하지 않지요. 이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장님의 집은 마을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호롱불 빛이 작은 마당 한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장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왔습니다. 삐걱이는 문소리와 함께 희끗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인상의 이장님이 나타났다. 순덕 할머니의 품에 안긴 민준이를 보고는 별말 없이 문을 활짝 열어 안으로 들였다. 부드러운 노란 불빛 아래 순덕 할머니는 며칠간의 긴장 끝에 드문 평온함을 느꼈다. 누룽지와 나물 무침이 차려진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다. 민준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이장님의 얼음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대화 중에 이장님은 수년 전 읍내 최씨 가문이 이곳에 와서 대규모 리조트를 짓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땅을 팔라고 강요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들은 무자비했소. 많은 가정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야 했지. 순덕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장님의 이야기와 최 회장의 행동 사이의 연관성은 이 추격이 단순히 아이를 찾는 것 이상의 큰 음모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더욱 굳히게 했다. 다음 날, 순덕 할머니가 이장님과 함께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갔을 때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졌다. 누구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온 거야? 조심해, 최씨 집안에서 보낸 염탐꾼일지도 몰라. 수군거림이 퍼져나가자 순덕 할머니는 불안해졌다.
오후에 이씨가 순덕 할머니를 찾아왔다. 심각한 목소리였다. 어렵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빨리 떠나시는 게 좋겠소. 이 마을 사람들은 문제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소. 밤이 되자 마을 회관 마당에서 큰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순덕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낯선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나는 낯선 두 사람을 찾으러 왔다. 아는 게 있으면 당장 말해라. 순덕 할머니는 그 남자의 시선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을 훑어보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낯선 남자가 마을 회관 마당에 서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훑었다.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해 웅성거리며 수군거렸다. 나는 김 실장이요. 도시의 큰 회사 대표로 왔소. 우리는 중요한 재산을 훔쳐 달아난 2명의 도둑을 찾고 있소. 그들이 이 마을에 숨어 있다고 믿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지만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어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이 씨가 나서며 침착하게 말했다. 하초는 작은 마을이라 외부인을 숨겨주지 않소.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김 실장은 이 씨를 꿰뚫어 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비웃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김 실장은 일부러 이장님 집을 지나치며 닫힌 문 앞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 마을 누구도 진실을 숨기지 않기를 바라오. 그러지 않으면 그 결과는 매우 어려울 거요. 작은 집안, 순덕 할머니는 문에 귀를 대고 김 실장의 말을 모두 들었다. 그가 최 회장의 부하 중 한 명임을 알아차리자 몸이 떨렸다.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할머니는 잠든 민준이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장님이 들어와 순덕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직이 말했다. 방법을 생각해보겠지만 준비해야 하오. 아마 여기서 오래 머물지는 못할 거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마을 회관 마당에 모여 의논했다. 이 씨는 순덕 할머니와 민준이의 사정을 설명하며 두 모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어.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정과 의리가 무엇이겠소?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 씨와 이장님의 설득에 그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합시다. 한 노인이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호응했다. 마을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교대로 마을 입구를 지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장님을 돕기로 했다. 떠나기 전 이장님은 순덕 할머니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수년 전 최 회장이 여기에 와서 개발을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땅을 팔라고 강요했소. 많은 가정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지. 하지만 내 생각에 그는 최 씨 가문이 숨기고 있는 비밀과 관련된 다른 음모가 있는 것 같소. 이장님의 말은 미스터리한 그림의 또 다른 조각 같았지만 조각이 많아질수록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영원히 도망칠 수 없어.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민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를 재우려 애썼다. 그 드문 고요의 순간 문틈에서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나가보니 문틈으로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호롱불 빛에 비친 서툰 글씨가 보였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다. 모든 것이 더 나빠지기 전에 모습을 드러내라. 순덕 할머니는 얼어붙었다. 눈은 혼란스러웠지만 결심으로 빛났다. 순덕 할머니는 작은 쪽지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영원히 숨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따라잡는 법이라는 서툰 글씨가 선명했다.
할머니의 시선은 작은 손으로 이불 끝을 꼭 쥔 채 잠든 민준이에게 멈췄다. 다시 한번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할지 아니면 남아서 닥쳐올 일에 맞서야 할지 고민했다. 이장님과 이씨가 순덕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은 이장님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요, 순덕씨? 이장님이 부드럽게 물었다. 몇 분간 망설이던 순덕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이장님께 건넸다. 이장님은 이씨와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다. 당장 행동해야 하오, 이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마을 회관 마당으로 소집하여 의논했다. 마을 회관 마당에서 이씨는 순덕 할머니와 민준이의 사정을 설명하고 모두에게 위협적인 쪽지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악당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질 것이요. 이 마을은 평화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정까지 잃게 될 거요. 이씨가 강조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망설였다. 그들을 도우면 우리가 더 큰 공경에 처할 텐데 어쩌지? 이장님이 나서며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하촌마을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소. 그것이 우리가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온 가치 아니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순덕 할머니와 민준이를 보호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들은 교대로 경비를 서고 나선 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로 계획했다. 개인적인 대화에서 순덕 할머니는 이장님과 마주 앉아 찻잔을 꽉 쥔 채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예전에 저는 최 회장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장부를 보다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부정회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최 회장은 저를 침묵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저는 증거가 될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가 오늘날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장님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했다. 마을 누구도 당신을 탓하지 않소.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요. 때로는 진실을 위해 싸우려면 희생이 필요한 법이요. 그날 오후 김 실장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2명을 데리고 왔다.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는 영원히 숨을 수 없을 거요. 협조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더 클 거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굳건한 입장을 지켰으며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은 돌아서며 위협을 남겼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요. 그때는 모든 것이 지금처럼 쉽지 않을 거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호롱불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은 슬펐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나는 영원히 도망칠 수 없어. 이제 모든 것에 맞설 때가 왔어.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이 씨를 만나 말했다. 나는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소. 하지만 마을에 도움이 필요하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분간은 숨어 계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맞설 계획을 세우겠소. 밤이 되자 순덕 할머니는 문틈으로 또 다른 쪽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실은 언제나 따라잡는 법,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순덕 할머니는 글씨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불안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쪽지를 조용히 들어 불꽃에 던져 넣었다. 호롱불에 흔들리는 빛 속에서 쪽지가 타올랐다. 순덕 할머니는 호롱불 옆에 앉아 있었다. 위협적인 쪽지의 글씨가 여전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준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 마을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다. 민준이가 옆에 앉아 순진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왜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목맨 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얘야. 엄마와 모두가 너를 사랑한단다. 단지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엄마가 지켜줘야 해.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믿을 만한 몇 사람을 소집하여 순덕 할머니를 보호할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저들이 행동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오, 이 씨가 말했다. 마을의 한 노인인 박 영감님이 순덕 할머니가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준이를 돌보겠다고 자원했다. 걱정 말고 아이를 여기 두시오. 내 손주처럼 돌보겠소. 마을의 몇몇 청년들은 김 실장 일당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마을의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이었다. 이 씨는 순덕 할머니를 따로 만나 중요한 서류들을 자신이 보관하게 해달라고 설득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할머니는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이게 마지막 증거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관계 당국에 가져다 주시오. 악당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날 오후, 김 실장이 이번에는 4명의 건장한 남자를 이끌고 마을 회관 마당으로 돌아왔다. 그는 큰 소리로 위협했다. 그 여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결연한 눈빛으로 김 실장을 노려보았다. 이 씨가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마을은 악당을 환영하지 않소. 떠나지 않으면 우리를 원망하지 마시오. 김 실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군중을 훑었지만 순덕 할머니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단결에 그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떠나기 전 그는 위협을 남겼다. 다음에는 나 혼자 오지 않을 거요. 각오하시오. 그날 밤, 이 씨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과 회의를 열었다. 순덕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소. 내가 떠나면 저들은 멈추지 않을 거요. 내가 맞서야 하오. 모두가 할머니를 돕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이 씨에게 건넨 서류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고 할머니 집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날 밤, 김 실장의 무리가 갑자기 순덕 할머니의 집을 포위하고 침입하려 했다. 경비원들이 제때 경보를 울렸고 온 마을이 즉시 모여 대항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밀려 넘어졌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순덕 할머니가 나와 희미한 불빛 아래서 김 실장과 직접 마주했다. 할머니는 분명하게 말했다. 김 실장, 나는 당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든 진실을 숨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 실장은 분노에 차 할머니를 노려보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단결을 깨닫고는 물러섰다. 떠나기 전 그는 위협을 남겼다.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영원히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김 실장의 무리가 물러갈 때 이장님은 마을 회관 마당 근처에 떨어진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열어보니 모두가 놀랐다. 수첩에는 최 회장과 그 일당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와 재산 목록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수첩을 들고 결의에 찬 눈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증거요. 이 씨는 김 실장의 무리가 무심코 떨어뜨린 작은 수첩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그 위에는 최 회장의 선명한 서명이 담긴 수상한 금융거래 목록이 적혀 있었다.
서툰 글씨는 거액의 뇌물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싸게 매입하여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계획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수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소. 이 씨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지만 불안감도 감추지 못했다. 순덕 할머니는 수첩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저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요. 비밀회의에서 이 씨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최 회장에게 맞서기 위해 인근 도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자고 제안했다. 마을의 몇몇 청년들이 안전을 위해 그날 밤 바로 수첩을 마을 밖으로 가져가는 임무를 맡았다. 순덕 할머니는 자신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올랐지만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함을 깨달았다.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열어야 하오. 우리가 마주한 진실을 모두가 명확히 이해하도록 공개하겠소. 순덕 할머니가 단언했다. 마을 회관의 분위기는 팽팽했다. 몇몇 사람들은 최 회장과 맞서는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걱정했다. 저들과 맞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소.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이 씨는 낮은 목소리로 수첩 내용의 일부, 특히 최 회장의 토지 점유 계획을 크게 읽었다. 회관은 조용해졌고 눈빛에는 점차 분노가 서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상들이 남긴 땅을 잃게 될 거요. 순덕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내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우리 자손들의 미래까지 빼앗을 수는 없소.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실현에 맞설 준비를 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하던 중 김 실장이 4명의 남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이번에는 순덕 할머니의 친한 이웃인 이 씨를 인질로 잡고 있었다. 수첩을 넘기지 않으면 이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김 실장이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순덕 할머니가 김 실장과 마주섰다. 무엇을 원하든 나를 노리시오.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마시오. 김 실장은 할머니의 말에서 단호함을 알아차리고 눈을 가늘게 떴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위협을 남겼다. 수첩을 넘기지 않으면 다음에는 몇 사람만 데려오지 않을 거요. 밤에 이 씨와 몇몇 청년들이 조용히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김 실장과 그 무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작전을 펼쳤다. 혼란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제때 이 씨를 구출하여 안전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계획이 실패하자 김 실장은 분노했다. 평정을 잃은 순간 그는 외쳤다. 너희들은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모르는군. 최 회장님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고 단결은 더욱 강해졌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이 씨는 인근 도의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심각한 목소리로 변호사가 알렸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최 회장과 그 일당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씨는 전화를 끊고 순덕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단결하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작은 집안, 이 씨는 이장님, 순덕 할머니, 그리고 마을의 젊은 청년들 앞에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모두의 시선이 비밀이 가득한 기록에 고정되었다. 여기다. 이 씨가 외치며 짧은 메모를 가리켰다.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위치는 김 실장과 최 회장 일당이 통제하는 지역 내 버려진 창고에 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그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즉 정면으로 위험과 맞서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소, 이장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거요. 이 씨의 지휘 아래
순덕 할머니 일행과 마을 청년들이 계획을 세웠다. 재빠른 소녀 영미와 지리의 밝은 청년 철수가 창고에 잠입하는 임무를 자원했다. 팀은 둘로 나뉘었다. 이 씨가 이끄는 작은 팀이 김 실장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영미와 철수는 비밀리에 창고에 잠입하기로 했다. 조심하거라, 순덕 할머니가 영미에게 속삭였다. 모두가 너희 둘에게 달려있다. 영미와 철수는 작은 창문을 통해 창고로 잠입했다. 안에는 흔들리는 손전등 빛이 두꺼운 먼지로 뒤덮인 공간을 비추었다. 방 구석에서 그들은 낡은 금고를 발견했다. 영미가 수첩에서 찾은 열쇠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토지 점유 계획과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명단이 상세히 기록된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다. 찾았어. 철수가 기쁨에 찬 얼굴로 속삭였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영미가 서둘러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둘은 빠져나가려 했지만 늦었다. 김 실장 일당이 이미 발견한 것이다. 서라, 김 실장이 분노에 찬 눈으로 소리쳤다. 영미와 철수는 마을로 이어지는 험한 길을 내달렸다. 뒤에서는 고함 소리와 거친 발소리가 쫓아왔다. 마을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철수가 갑자기 넘어져 김 실장의 부하에게 붙잡혔다. 계속 가, 철수가 영미에게 소리쳤다. 그의 눈은 단호했다. 먼저 서류를 마을로 가져가. 영미는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인 뒤 철수를 뒤로하고 내달렸다. 마을 회관에 영미가 서류를 가지고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재빨리 모였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최 회장과 김 실장이 큰 무리를 이끌고 마을을 포위했다. 당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안다. 최 회장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넘겨라. 그러지 않으면 나를 무자비하다고 원망하지 마라. 순덕 할머니가 나서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요. 당신이 한 모든 짓이 드러났소. 최 회장이 비웃었다. 당신이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법은 내 편이요. 마을 사람들이 순덕 할머니를 지지하며 일제히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해졌다. 혼란 속에서 김 실장이 서류를 빼앗기 위해 영미를 공격하려 했다. 이 씨가 달려와 영미를 밀쳐냈지만 자신이 대신 맞고 쓰러졌다. 이 씨는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의식을 잃기 전 그는 모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계속 싸워라. 포기하지 마. 김 실장의 무리가 물러갈 때 한 청년이 서류가 변호사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었다고 알렸다. 순덕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요. 이 씨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합시다. 마을 의무실 작은 방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 씨는 나무 침대에 미동 없이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약했다. 어젯밤의 충돌로 입은 상처는 그를 위독하게 만들었다. 순덕 할머니는 침대 곁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이 씨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 씨, 우리가 당신이 시작한 일을 계속할 거요. 최 회장이 이기게 두지 않을 거요. 다른 구석에서는 영미가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내가 더 빨랐더라면 이 씨가 다치지 않았을 텐데. 이장님이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위로했다. 자네는 최선을 다했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이야.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순덕 할머니는 장로들과 믿을 만한 마을 사람들과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순덕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손에 있는 증거는 최 회장을 고발할 열쇠입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겁니다. 회관은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최 회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요. 우리는 예전에도 여러 번 실패했소. 이번에는 다를까? 한 장로가 말했다. 분위기가 가라앉을 무렵 영미가 일어섰다.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였다. 여러분, 이 씨는 우리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그의 뜻을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마을을 지키고 정의를 지킬 유일한 기회입니다. 영미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다. 가장 존경받는 장로 중 한 명인 박영감님이 천천히 말했다. 저 아이 말이 맞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소? 우리는 단결해서 싸워야 하오. 순덕 할머니, 영미, 철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순덕 할머니가 말했다. 한 그룹은 김 실장과 그 일당의 주의를 끌고 다른 그룹은 숲을 가로질러 서류를 군청에 전달할 겁니다. 주의를 끄는 그룹은 박영감님과 이장님이 이끌고 숲길에 익숙한 영미와 철수가 서류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조심하거라, 순덕 할머니가 불안한 눈으로 영미에게 당부했다. 이 서류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날이 밝기 전 영미와 철수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숲속 작은 오솔길을 따라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멀리서 김 실장 무리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다. 저들이 오고 있어. 철수가 영미에게 신호를 보내며 속삭였다. 누나가 먼저 가. 내가 여기서 주의를 끌게. 영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를 혼자 둘 수는 없어. 서류를 가져가야 해.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게 헛수고야.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불안했지만 영미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아갔다. 영미는 숲속 깊이 달려갔지만 김 실장의 무리는 바짝 뒤쫓았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낯선 그림자가 앞에서 나타났다. 도망가시오. 내가 저들을 막겠소. 남자가 속삭였다. 영미는 그가 예전에 최 회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해고당했던 전 직원임을 알아차렸다. 놀랐지만 더 물어볼 시간도 없이 감사 인사를 하고 계속 달렸다. 몇 시간 동안 숲을 헤맨 끝에 영미는 마침내 군청에 도착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관계 당국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주요 언론사와 연락을 취했다. 마을에서 순덕 할머니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최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시오? 잊지 마시오. 나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방법이 있소. 당신네 마을 사람들까지도. 순덕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불안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당신은 영원히 진실을 부정할 수 없을 거요. 우리는 계속 싸울 거요. 밤이 하촌 마을을 덮었지만 평소의 고요함은 긴장된 분위기로 대체되었다. 순덕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방금 받은 최 회장의 협박 전화를 생각하며 손을 꽉 쥐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실종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을 장로인 박영감님이 한숨을 쉬었다. 철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를 찾아야 합니다. 순덕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철수는 진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가 헛되이 고통받게 둘 수는 없습니다. 최근 며칠간 하촌 마을은 분열되었다. 두려움이나 매수 때문에 몇몇 마을 사람들은 순덕 할머니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여자 하나와 종이 몇 장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한 불만 가득한 사람이 마을 회관 회의에서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의 동요에도 순덕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내일은 누가 이 땅을 지키겠습니까? 침묵은 악당들이 계속 활개치도록 용인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망설이던 많은 젊은이들이 점차 이 투쟁이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군청에서 영미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중요한 증거를 공개할 계획을 마쳤다. 기자회견에서 영미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발표했다. 이 서류들은 최 회장을 고발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한 마을 전체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참석한 기자들은 즉시 이 사건을 기사화했고 여론이 들끓었다. 언론의 압박이 최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서류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라고 명령했다. 필요하다면 하촌 마을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들어라.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순덕 할머니 일행은 철수가 감금된 장소를 알아냈다. 김 실장과 그 일당이 통제하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집이었다. 당장 그를 구해야 합니다. 순덕 할머니가 이 씨에게 말했다. 구출팀은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박영감님이 이끄는 한 그룹이 김 실장 무리의 주의를 끄는 사이 순덕 할머니와 몇몇 마을 청년들이 집으로 잠입하여 철수를 구출하기로 했다. 어둠 속에서 순덕 할머니의 그룹이 버려진 집에 접근했다. 긴장된 숨소리와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뒤섞였다. 저기다. 한 청년이 철수가 갇힌 방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순덕 할머니가 재빨리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이 문을 부수고 할머니는 안으로 달려가 철수를 끌어냈다. 서둘러. 저들이 알아차릴 거야. 철수는 기진맥진했지만 구출팀을 따라 일어서려 애썼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있다. 잡아. 김 실장의 무리가 즉시 포위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박영감님 그룹의 교란 작전 덕분에 순덕 할머니와 철수는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철수는 모두의 기쁨 속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을 사람들은 김 실장과 최 회장이 더 강력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로 그때 중년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했다. 그는 최 회장의 개인 비서였지만 불법 행위에 동의하지 않아 그만둔 이 씨였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 씨가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말했다. 저는 최 회장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눈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서렸다. 그녀는 이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어둠이 하촌 마을을 뒤덮었지만 이장님의 작은 집 안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방금 최 회장에게서 구출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글자에는 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그가 활개치게 둘 수 없소. 순덕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의 약점을 정면으로 공격할 때요. 미스터리한 인물인 이 씨가 설명했다. 최 회장은 외곽 창고에 대량의 서류를 숨겨두었소. 그것들은 그의 경력을 끝낼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오. 몇 분간의 논의 끝에 계획은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영미의 팀은 조용히 창고에 잠입하여 중요한 서류를 찾고 마을 사람들은 최 회장의 부하들을 마을 주변에 묶어두어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단결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이 전투에서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어. 희미한 달빛 아래 영미의 팀이 창고에 접근했다. 경비병들과 허술하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경보 시스템을 피해야 했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창고 안에서 그들은 낡고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영미가 숨을 내쉬었다. 여기다. 하지만 어떻게 열지? 이전의 수첩에서 얻은 열쇠 덕분에 그들은 성공적으로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수상한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상세히 기록된 서류 뭉치가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경비병들의 다급한 발소리에 영미의 팀은 깜짝 놀랐다. 발각되다. 서둘러. 팀은 창고에서 뛰쳐나왔지만 정문에서 포위되었다. 팀의 한 청년, 나미가 맞아 쓰러졌다. 영미가 단호한 눈빛으로 돌아섰다. 우리는 그를 버리고 갈 수 없어. 팀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미를 구하기 위해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다. 바로 그때 이 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 보호의 원을 형성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경비병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말했지, 단결이 가장 큰 힘이라고. 이 씨가 희미하게 웃으며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보였다. 마을로 돌아온 영미는 즉시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냈다. 많은 기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에서 바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순덕 할머니는 지지자들의 원 한가운데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오늘 공개하는 것은 진실일 뿐만 아니라 권력과 탐욕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입니다. 새로 공개된 서류들은 여론을 들끓게 했다. 최 회장과 관련된 관리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대중의 압력은 점점 더 커졌다. 하루가 끝날 무렵 최 회장은 부하에게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론과 정부가 개입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당황하는 대신 위험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마을에서 순덕 할머니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있었다. 강자는 항상 먼저 행동하는 법이라는 걸 잊지 마라.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보며 손을 꽉 쥐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순덕 할머니와 영미의 기자회견은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언론들은 최 회장의 비리와 연루된 관리들의 행태를 연일 보도했다. 국민과 언론의 압력에 정부는 긴급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어둠 속으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군. 순덕 할머니가 희망에 찬 눈으로 말했다. 자신의 별장에서 최 회장은 불안하게 서성였다. 그는 김 실장과 부하들에게 남은 증거를 모두 파기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 어떤 흔적도 남기면 안 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고 소리쳤다. 하지만 늘 충성스럽던 김 실장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대화를 몰래 엿듣던 중 그는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을 처리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 하촌 마을에서 순덕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군청으로 향했다. 그녀의 능숙하고 경험 많은 태도의 정부는 명확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정부와의 긴장된 회의 중에 김 실장이 갑자기 나타났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아는 모든 비밀, 즉 최 회장과 고위 관리들의 관계, 그리고 마을 토지 점유 계획 등을 모두 폭로했다. 그는 정부에 더 많은 증거를 제출했고 남아있던 모든 의심을 없앴다. 최 회장은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국외로 도피하려 했다. 하지만 공항에서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체포되었고
그의 경력을 끝낼 마지막 증거인 중요한 서류가 가득 든 여행 가방도 함께 압수되었다. 조사 끝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최 회장과 연루된 사람들의 재산을 동결하라고 명령했다. 하촌 마을 사람들은 억압받던 시절을 끝내고 땅을 되찾았다. 최 회장과 공모한 일부 관리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책임감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에 대한 사회의 큰 교훈이 되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마을 회의에서 감정이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행사를 열었다. 영미는 마을에 남아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실을 열고 마을 경제 발전을 돕기로 했다. 순덕 할머니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굳건한 정신과 인간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순덕 할머니를 찾아와 새로운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눈빛에는 결심이 반짝였다. 정의는 언제나 빛을 찾고 단결의 힘은 불의에 맞서는 기반이다. 아무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선한 가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순덕 할머니와 하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의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 여정일 뿐만 아니라 단결의 힘과 개인이 정의를 위해 일어설 때의 용기에 대한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삶의 선한 가치를 지키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도피 대신 맞서 싸우기를 선택할까요? 단결의 힘이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고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